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는데요. 당내 잔치인 전당대회를 특수부가 수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서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별건이라도 기소하는 관행을 가진 특수부가 당내 잔치인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4천만 원의 뇌물을 포함해 3억 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송 전 대표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의원들 소환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뭔가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8개월 만에 첫 조사인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13시간 여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눈에 띈 점 묵비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많은 항목을 질문을 했는데 다 답변을 안 했던 겁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게다가 특가법 위반은 뇌물죄인데요. 그런데 그 누가 수사할지를 범죄 혐의자가 결정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수사할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재량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왈가왈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정근 부총장부터 시작해서 강내구 감사 그리고 그 보좌관 거기에다 심지어 윤관석 의원까지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다 재판에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제 뭐 SNS에 막 올렸던데 송영길 전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선전포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전포고를 했으면 뭐라도 가가지고 한마디라도 이야기해야지 선전포고하면서 진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앞뒤 안 맞고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런데 코미디 중에서도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출석하면서부터 묵비권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다르죠. 당시 모습과 이번 출석 때 모습 함께 비교해 보시죠.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님께서도 가장 지적하는 게 그럴 겁니다. 송영길 왜 이렇게 출두해라고 그러더니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2번이나 자진 출석해서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게 사실 답을 안 하는 것도 권리이긴 한데 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아니 묵비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 전에 왜 나 빨리 조사 안 하냐, 조사해달라 그러면서 막 검찰청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쇼이라는 게 다 이제 그 밝혀졌지만요. 막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아니 왜 그 검찰이 나를 조사하냐? 그러면 나는 묵비권 한다. 그러면서 뭐 왜 특수부가 조사를 하냐? 뭐 그러면서 검찰을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지금 행태를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과거에는 적어도 정치인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적어도 그것이 나중에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요. 그래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실은 입을 다물고 언론 앞에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고개 숙인 다음에.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실은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을 때 다 고개 들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계속 공격을 해요. 자기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왜 검찰이 나를 감히 조사하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의 이중성,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선두주자로 묵비권 행사 다 하면서 검찰 수사 거부한 적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살짝 일반화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반박을 들을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뭐 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런 비난을 또는 비판을 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지금 형사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당에서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또 진보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정치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나가면서 또는 수사에 임하면서 국민들께 자신의 또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본인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본인이 밝힐 수 있는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 당원들께 어떻게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법률적인 이야기들은 또 수사기관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송 전 대표가 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좀 보세요? 나름대로 셈법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본인은 아마 자신의 묵비권 행사로서 좀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네. 우리 앞서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한 지 8개월 됐지 않습니까? 다 수사 다 했는데 본인만 지금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를 지금 질질 시간을 끌면서 소환을 조사를 안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직접 두 번이나 가고 했는데 예. 이제서 부른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별건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정건 녹취록에 의해서 파장이 빚어지긴 했지만 사실 예. 이정건 녹취록은 사실은 이정건 씨가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불법 자금을 받은 거 문제에서 비롯됐는데 다른 사건이었어요. 예, 다른 사건이어서 예. 불거졌는데 이런 그 별건 수사고 그리고 또 이번 수사에서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보면 여수의 뭐 폐기물업자로부터 정치 자금 받은 것이 또 뇌물 수사로 좀 번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수사의 자격이죠. 그러니까 뭐 나와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특수부가 조사하냐 이런 이 정당성의 사건 같은 게 과거 같으면 공안부 요즘은 뭐 공공수사부라고 합니다만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왜 특수부가 하느냐 특수부가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자격이 없는 상대하고 나 이야기하기 싫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다음 총선에 소위 말하는 송영길 신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나가면서 선전포고 하면서 뭐 때문에 선전포고 했습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명성을 확실히 드러내면서 이 지금 자기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검찰공화국이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나는 척결하겠다. 그런 선명성 때문이라도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자가당착 아닐까?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본인이 셀프 출두를 두 번 하면서 빨리 조사하라 그러니까요. 해놓고 정작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말 못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가 이 사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부분인 것이죠. 아마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대로 이 득실을 계산을 했겠습니다만 이 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판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향후 정치 행보와도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수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수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수사할 때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보통 특수부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제 힘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뒤에 각 정당이 지금 버텨주고 있고 이러니까요. 사실 검찰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런 방식으로 막 오히려 검찰을 공격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못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부에서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힘 있는 정치인 특히 그런 분들은 특수부에서 합니다. 네, 송 전 대표의 앞으로 좀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이 정도는 당내 잔치라면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사건인데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관행이나 이 속에 수사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사실 그 문제 가지고. 저는 윤관석 의원도 현역 삼선 의원을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이 삼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장기간 구속시킬 만큼의. 자, 중대 범죄가 아니다. 삼선 의원이면 풀려나야 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과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박이태 전 의장을 비롯한 3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기소가 됐는데 그 3명 모두 다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역 삼선 의원이고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구속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러한 그 수사의 편파성 뭐 이런 부분들 형평성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고개가 끄덕이긴 하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정도의 액수, 그 정도의 액수 그리고 또 이 당내 행사에서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한 상당한 이 가벌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과거 2008년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 당시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때도 제 기억으로 그때 한 300만 원인가 이 가방이 들었던 부분인데 그분들도 다 일단 어쨌든 뭐 구속 상태는 아니었지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벌을 한 이유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게 공감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당내 이 선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전직 여당의 대표로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사실 문제가 될 부분은 문제다. 뭐 이런 지금 인식이신 건데. 네, 또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일단은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강내구 감사 구속됐죠. 보좌관 구속됐죠. 윤관석 전 사무총장 구속됐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관석 의원은 풀려나야 된대요. 왜 풀려나야 되느냐? 삼선 의원이니까.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두고 본인이 대표했던 송영길 대표는 구속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왜 윤관석 의원이 더 구속돼야 되는가? 삼선 의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제1당의 사무총장이 되려고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윤관석 의원은 본인이 혐의를 자백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죄 추정을 받기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그러면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인이면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니까 그러니까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풀려나야 된다. 그거는 송영길 대표 머릿속에는 유전무죄, 그다음에 유권무죄 이런 식의 생각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면 그럼 지난 정부는 범죄공화국이었습니까? 제발 송영길 대표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 상황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송 전 대표 조사 이후 이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서 나오셨잖아요. 다른 이제 혐의받는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지난 재판에서요. 그 검찰이 법정 스크린에다가 21명의 의원의 이름을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명단은 돈봉투를 수수한 직접적인 명단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지지 모임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들의 그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당시에 있었던 보좌관도 뭐 이게 기억이 없는 분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21명이 과연 돈봉투 수수 의혹자로 과연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또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수를 한 의원들 한 20명 정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줄 소환이 예정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총선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은 네. 분명한데요. 이 부분은 저는 검찰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총선 얼마 전에 소환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중대한 증거라든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의혹만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도 이 정치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예. 뭐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한 후에 그 이후에 수수 의혹들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총선 전 줄 소환은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지금 입장이신데 뭐 다른 의견은 있으세요? 네, 이거는요. 예. 만약에 윤관석 의원이 그 자백을 하지 않았으면 못 불러요. 예. 그러면 진짜 부담이 돼요, 총선 전에.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을 그 21명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 윤관석 의원이 자백을 했어요. 돈봉투를 자기가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환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있을 것이다, 덜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이 대표 측에서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허위 사실 공표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네. 이게 다소 뭐 제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국회 증언감정법은 예.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지 않는 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국회에 나가서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으로 뭐 조사를 받은 사람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이 조항을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백현동은 그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 예. 허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국회 증언감정법 구조 3항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주목받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앞서서는 변호인 측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허위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랬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허위로 인정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보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재명 대표 측의 좀 주장이랑 약간 결이 달라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셔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언뜻 드는 거는 네네. 이게 이제 그 불리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변호인이 감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예. 들고요.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총선 전에 이 그 재판을 지연시켜 가지고 총선 이후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선고 날짜를. 선고 날짜를.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그 선거법에 관한 소송은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재판 지연되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도 부담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를 아무튼 총선 이후로 넘겨야 되니까 재판 지연을 어떻게 하면 시킬 건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건 틀렸다고 봐요. 이 변호인 측에서 변호인 머리를 측의
민주당이 예, 일단 머리를 쓰긴 썼고 예. 그다음에 재판 지연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네네. 그 규정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 증언하거나 증인들, 감정인, 참고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처벌이라는 건 위증죄로 처벌이라는 예.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처분 저거 보시면 네.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명예훼손죄 형법상의 처벌도 면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이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 증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검찰 측에서는 국정감사장 등에서 이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선례가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저는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다. 아마 이제 검찰은 하급심 판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측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자인한 거다.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부의 어떤 공무원이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협박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상향 4단계 하라고 협박할 수 있는 국토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이야기는 거짓말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한 것이고 오히려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정미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규정은요. 증인의 보호와 관련된 거니까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 있잖아요. 뭐 징계 같은 거 이런 것까지는 추가로 받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백현동 관련해서 메인 게임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인 게임은 백현동 업무상 배임죄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상 배임죄 메인 게임에서 훨씬 더 불리한 영향을 이 재판 결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자인을 했으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본인이 거짓말해서 말도 안 되는 종상향 4단계를 뭐 그 관련자들한테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3천억이 넘는 그런 돈을 벌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미봉책으로 이 사건을 넘기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이었나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만약에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선고가 총선 전에 나면은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의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여기다 목숨 걸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게 변호인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전략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런 변호인의 전략에 대해서 뭐 논평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제 변호인의 전략은 정말 자책골을 넣은 오히려 자책골이다.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내로남불이죠.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 기소되었던 김기춘, 우병우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빠져나갈 때 상당히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를 빠져나갈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벅부라지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뭐랄까 이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 갖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반인들 봤을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이야기를 법 지식을 갖고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법부라지는 좀 방송에는 부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럼 정정해 주시죠. 그 말은 취소를 하고요. 어쨌든 상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내로남불적인 그런 행태로 보인다. 그때 당시 상당히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자가당착이죠.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금 또 이재명 그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김문기 몰랐다잖아요. 그 김문기 몰랐다는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데 본인이 지금 자기가 진심이라고 진짜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하나는 진술을 했다가 뒤집잖아요.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 사람 진술을 믿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 피고인 스스로가 신뢰 위기에 빠지잖아요. 자가당착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일반
일반인 형사 피고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률적인 재판에서 이긴다는 생각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뭐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치적 심판, 역사적 심판에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승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말을 바꿨다? 저런 식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한 신뢰 위기가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변호인이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럼 사진에 들어가기 전에 이 피고인인 그럼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변호사이기 이전에 야당의 대표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런 좀 넓고 깊은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짧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좀 변호인의 자책골이다 얘기하셨고 사실 두 분도 좀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로 이 선거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론과 함께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참석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주장,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주장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 의심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변호인이 그냥 주장을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보강한 것에 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이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는 부분들을 평가를 할 것이고 분명히 판단을 할 것이고요.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허위사실인 경우와 또 아닌 경우를 나눠서 또 최대한치로 또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 것이 또 변호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각종 또 유리한 법리들은 당연히 끌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법리들을 보강해 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재판부가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를 쟁점화해서 어디를 판단할지는 또 법원에서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재판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이 지금 계속 길어지면서 뭐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뭐 재판 리스크라고 명명되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계속 출석함으로써 총선 체제 그리고 이제 국회 체제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국회 내에서도 또 총선 과정에서도 당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들이 또 별도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꾸려져서 또 체제가 굴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당무가 바로 불가능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무가 불가능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상황에 대해 그 좋았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과연 누가 훔쳐갔냐 이러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상황을 꼬집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걸 이낙연 전 대표도 느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지 지금은 그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당대표가 저렇게 수사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기소가 된 상황 속에서 재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대표직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고 더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례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이게 뭐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 보통 비명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탄압이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수박. 저는 정말 그 단어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이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거의 실종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놔둬서 되겠냐. 민주당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끝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럼 신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도 하시겠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성격상 과연 이걸 치고 나가시면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힘들 것이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움직임 계속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윤영찬 친낙계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정치에 절망하는 국민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정치가 나몰라라 한다면 죄악이다. 정치에 절망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길이 뭘까 가타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만큼 이낙연 대표로서도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어찌됐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극한 대결의 이 한국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신당을 창당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실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 실체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 이게 지금 윤영찬 의원의 이야기인데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실무적 준비,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했다. 확인은 못했지만 해야 오를 것이다. 이게 지금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제가 이 이낙연 대표의 그 은행을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 정치 뭐 관전자로서 쭉 지켜봤을 때 하시는 말씀의 강도로 봤을 때는 가장 센 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닐까. 가장 세다. 예, 가장 세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실현에 옮길까? 저는 아직도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름대로의 절박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내의 민주주의의 실종, 그리고 또 사당화, 그리고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 총선으로서의 우리의 간판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여당이 지금 혁신을 못해서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반사이익도 전혀 못 듣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제1야당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직 대표의 입장에서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당장 아까 윤영찬 의원이 소위 말하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의원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상당히 준비가 덜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 대표적인 의원들도 각자의 고민이 또 공동의 고민은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아직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의 이야기는 이낙연 신당이 나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벽이 있다. 가장 큰 것은 명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 일종의 지지 세력이죠. 지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추종하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전직 총리 두 분 계시잖아요. 김부겸, 정세균. 생각은 비슷하지만 서로의 행동 방향은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숙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행동으로 옮길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내일 오후에 열리는 이 대국민 토크쇼를 앞두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게 좀 티저 영상이거든요. 저렇게 의원들이 직접 배우로 연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보인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러면서 강조를 합니다. 네, 저렇게 좀 손가락질을 하면서 민주주의 뭐가 보인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 모습들을 보면은 의원들이 직접 연기를 하기도 했고 또 연기를 하면서 좀 본인들도 어색한지 본인들도 웃음이 터지기도 해요. 저 모습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티저 영상? 어색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비명계 입장에서는 신당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민주당을 회복하는 게 더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좋았던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정권 창출이 안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을, 그것도 정치 초보인 검사 출신의 윤석열 후보한테 뺏긴 것이 아닌가. 똑같은 생각을 그 친명에서 할 거예요.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가 그 당시에 가만히만 있었으면, 대장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내년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냥 나 이제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럴 거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저런 식으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당 출범은 불가피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러한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 비명계의 이런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는 긴장감을 느끼는 걸까요? 이 조홍천 의원에게 불쑥 전화를 했습니다. 영어로 What's wrong? 이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한 일주일 전인가요? 뭐 잠깐 전화가 온 적은 있죠. 왜 뭐라고 뭘 물어보게 됐어요? What's wrong? 네. 예. 네? 뭐 저는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얘기가 많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좀 막막하다.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예. 그리고 뭐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의 독자적인 행보 앞으로 공천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독자적인 행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당내에서 당의 발전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뭐 조홍천 의원에게 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이제 이런 해프닝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을 두고도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나왔고 이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분열하는 당에는 표를 주지 않는 것이 또 총선에서의 국민의 민심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발전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또 화합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소식 짚을 텐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혁신이 출범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인 위원장을 만난 게 처음인데 이게 사실 시점이 어제였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측을 했다.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그 수석이 새로 이제 임명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하고 그 오찬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또 그 다음에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또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이렇게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내의 어떤 그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또 양측의 의견을 다 대통령께서 듣는 그런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그 신경을 써서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출범 42일 만에 조기 해산을 선언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많이 배우고 간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잘 배우고 간다. 이 김 대표를 향해 사실상 뼈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진과 친윤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안건에는 지도부가 결국 선을 그었고 이게 결국 김 대표가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바로 이 때문에 그 언론에서는 혁신위가 빈손 해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고 좀 더 그 빈손이 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예를 역할을 들면 할까요? 김기현 지도 체제를 흔드는 손, 더 나아가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리는 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하면 사실은 인유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난 뒤에 유수의 중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졌잖아요. 민주당이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상당한 이 지금 그 유수의 가치가 상당히 핵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 이야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그 보수 여당이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이 옳다라고 나름대로 박수를 쳤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이 기류도 보면 사실은 인유한 혁신위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성격이 아주 강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에게 김기현 대표가 공언한 말이 있죠.
정권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이 뭔가 좀 바뀌겠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임은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다 지고 가느냐? 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혁신위를 만들고 이 국민들 앞에 공언을 했던 김기현 대표가 오롯이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뒤에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내에서도 상당히 김기현 대표에 대한 쓴소리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제 대통령하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이 밥을 같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에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기에다가 정치적 방점을 저는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 중립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여당의 총선 승리가 자신의 지금 향후 성공하고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자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손으로 끝났다, 다 실패했다는 위원장을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것도 대표하고 동격으로 그거는 사실 대통령의 마음이 혁신에다가 상당히 있다. 모르긴 몰라도 어제 아마 이 지금 이 밥자리에서는 상당히 혁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문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내피셜입니다. 추정이고 사실 어제 만남을 두고 반대 해석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당이 좀 어수선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했는데 이 서울 49개 선거구 중 우세 지역이 불과 6곳에 그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자료 보시듯이 파장이 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그대로 아니냐. 그런데 왜 민심이 그대로인가? 여당 자체가 바뀌는 척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은 어떤 총선입니까? 내년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총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보고서가 저렇게 나왔어도 사실 파장이 굉장히 클 텐데 저건 민주당 보고서도 아니잖아요. 여당 자체의 분석 보고서니까 이건 누가 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여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수층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 지도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선이 국민의힘에게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점이 위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것이다. 여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면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질 아무런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 수포자란 단어 아실 텐데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본따서 이 수도권을 포기한 수포 집권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런 단어까지 나온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고 학력고사를 칠 수 있냐? 절대 못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기하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논리를 폈는데 저는 그 논리가 100% 맞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지역구 의석으로도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지금 안 배치돼 있고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결국은 사실 거의 참패했던 이유가 수도권에서 참패가 바로 결국 그렇게 연결됐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남 기득권에 대한 또 영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타파 이야기들 아마 당 지도부가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제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후 짧게 일장을 밝혔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첫 재판인데 신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혹시 뭐 공소권 남용 주장도 좀 하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어제 조민 씨 측은 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 이 재판 무효를 주장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소를 너무 늦게 했다. 늦게 했다. 기소를 늦게 했으니까 공소권 남용이다. 검찰의 공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소를 늦게 했으니까 그걸 남용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공소 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나 무죄로 해달라 이런 주장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기소가 늦은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굉장히 기소를 늦게 한 건 전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검찰은 조민 씨를 봐줄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기소하는 건요. 검찰의 의무입니다. 검찰의 존재 의무가 범죄자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검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소 유예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어떤 거냐? 뭐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 관계, 그다음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행 후의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조민 씨가 이 범행을 갖다가 해놓고 반성했습니까? 조민 씨 부모님들이 반성했습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가 없긴 왜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민 씨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를 거예요. 내가 왜 떨어진, 내가 그 사람인지.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제 생각엔 오히려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하고 기소유예를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공소권 남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데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또 처벌하거나 발견이 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조민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게 도주한 것도 지금 추가 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뒤늦게 기소를 했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렇죠. 조민 씨 측에서는 일단 혐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다투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재판부에 묻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공소를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공범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재판 과정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이 사실 도주한 상황도 아니었고 뭐 조사가 불가능한 기간도 아니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다가 또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소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은 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데 법원은 이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는 일단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고 조민 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건데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진짜 이런 건 적반하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다 알아요. 조민 씨도 알고 조민 씨 변호인도 알고 조민 씨 그 부모님 조국 씨 그다음에 정경심 씨 다 알아요. 뭘 아냐. 이거는 딸을 좀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검찰이. 조민 씨는 가급적이면 기소 안 하고 기소유예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온 가족을 다 한다 어쩐다 막 그러니까 기소유예 해주고 싶어서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지금 그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거 다 알면서 이제 와가지고 왜 나 봐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나 기소하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법원에서 봐주지 말고 법대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제 법원을 향해서도 또 아마 공격할 거예요. 근데 가족이 이제 다른 가족이 이미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분명 있잖아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이번 경우에는 어머니인 정겸신 교수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으로 조민 씨가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족들이 유죄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 추가로 절차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여부를 제가 따질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민 씨 기소할 때,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기소 공소 기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검찰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조민 씨 기소할 거냐? 그렇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하겠다. 일종의 뭐랄까요? 공범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부모들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비판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검찰이 비판받아 마땅하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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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옛 소속팀 동료인 임혜동 씨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김 선수 측은 임 씨가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임 씨 측은 상습 폭행을 당한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술집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옛 동료인 임혜동 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집합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받은 병역 특례가 취소될까 걱정돼 4억 원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김 선수는 상습 폭행이 사실이라면 고소를 하라며 무고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 측은 임 씨 측의 조작 사진 등 허위 사실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임 씨는 김 선수에게 상습 폭행당한 증거라며 사진 7장을 제시했는데 이 사진 중 3장은 김 선수와 관련 없는 과거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사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씨도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습 폭행을 당한 게 맞고 합의를 어긴 것은 김 선수 쪽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제 지금처럼 기사가 나오고 고소가 된 거죠. 경찰은 김 선수를 조사한 데 이어 임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옛 소속팀 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듯이 양측의 지금 진실 공방 계속 가열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제 이게 그 김하성 선수가 후배이자 미국에서 로드 매니저로 일을 해줬던 임혜동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인데요. 이 김하성 선수 측에서는 그 지난 2021년에 어느 술집에서 어떠한 그 실랑이가 있었다.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임혜동 씨가 돈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김하성 선수는 그 대체 복무 중이었는데 그때 코로나19 기간이었거든요. 코로나19 기간에 술을 먹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다면 이게 그 병역 특례 받은 게 취소될 수도 있어서 그게 무서워서 일방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 집합 금지 기간이었네. 집합 금지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시비를 크게 따지지 않고 4억 원을 준 것이다. 라고 이제 김하성 선수 측에서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임혜동 씨 측에서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말고도 상습 폭행을 당했다. 김하성 선수가 술을 먹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때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는 완전 사실 무근이고 허위 주장이다. 상습 폭행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소전까지 그럼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양측이 맞붙는 쟁점 좀 간단히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결국에는 양측의 주장이 지금 전혀 엇갈리는 상황이죠. 일단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 또 돈을 계속 요구받았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나 임혜동 선수는 그게 아니고 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해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둘을 불러다 놓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계속 듣다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휴대폰 같은 거 제출받아서 메시지 내역이라든지 연락을 얼마나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본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임혜동 씨 측에서 공개한 이 폭행 증거 사진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네, 임혜동 씨 측에서 나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나의 상태다라고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 측에서 과거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저거군요. 김하성 선수가 사진을 보면서 어디 뭐 격투기라도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나는 모르는 일처럼. 그러니까 임혜동 씨가 가정폭력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김하성 선수한테 맞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임혜동 씨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부 잘못 전달된 사진이 있긴 하지만 전송이 잘못됐다. 그런데 얼굴 부위의 상처는 김하성 선수의 폭행 증거가 맞다라고 하면서 사진 말고도 녹취록이라든가 다른 증거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음 주쯤에 김하성 선수를 고소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일단 이 사진 부분이 잘못 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기관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의도된 것인지 또는 정말 실수로 사진 몇 가지가 추가로 들어간 것인지는 분명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임혜동 씨가 맞았다라고 하는 그 사진 자체가 정말 김하성 선수가 때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증을 해볼 것으로 그렇게 임혜동 씨 측이 증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포츠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 황의조 선수입니다. 이 황 선수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구속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8일에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가 구속 기소가 됐는데 황의조 선수는 형수를 믿는다. 형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이 그 형수가 그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을 한 혐의를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속 기소가 됐다는 것은 뭔가를 확인하긴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럼 형수를 믿는다던 황의조 선수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그건 지금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영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에 경찰이 파악했던 불법 촬영 피해자 2명이었는데요. 경찰이 황의조 선수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계속 포렌식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이제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인데요. 일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이 녹화되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지까지도 경찰에서는 파악 중이고요. 황 씨 입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이 인정되면은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만약에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 이런 불법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혐의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형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답지 않게 오늘도 날은 포근합니다. 아침에도 서울의 기온 12.8도로 역대 12월 사상 가장 따뜻했는데요. 낮 기온도 16도 선까지 오르며 예년을 크게 웃돌겠고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 포근한 날씨를 온전히 즐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유지 중인 강원 삼척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요.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과 울산, 제주에서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